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큰일이 났네요. 왜냐하면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 가운데 80% 정도가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학생 이야기가 나왔네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의 구글 검색이 아니고 AI 검색을 통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사기치지 않지 않습니까? AI 검색이. 김용빈 씨처럼 사기를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한 1, 2분 정도 들여가지고 한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엔스로픽의 클로우드라든지 챗GPT라든지 퍼플렉스티라든지 XAI사의 그록 같은 데 물어보게 되면은 금세 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려면은 몰라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연대 공대생이 80% 정도가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달리 젊은 세대들은 정보를 그렇게 입수하는 그런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불이 붙은 소위 AI 검색, AI 챗봇 때문에 숨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새로운 차원의 도전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이제 뭐 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 씨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딱하게 된 거고, 그렇게 세상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기성세대는 속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생들은 뭐 한 1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려달라, 그렇게 하면은 AI 검색이 뭐 검세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큰일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생 가운데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한 인물이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둑질이라도 엄청난 도둑질을 한 거니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20년 동안 도둑질을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 특히 AI 검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기가 힘든 거죠. 지금 뭐 KBS나 이렇게 실방송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방송에 댓글 남기는 걸 보게 되면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인마 야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인사 채용 비리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댓글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마 월요일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 파면 결정권이 선고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월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고, 그다음 이제 곧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이제 뭐 정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법률 용어로 인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거죠. 뭐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목숨을 걸면 모를까, 세상에 목숨이 두 개가 아니니까 대부분 자기 목숨은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세 분은 상당히 법조 경력 가운데서도 엘리트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곧게 이번 사건을 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 가운데서도 거제 출신의 한 헌법재판관,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그런 태도를
뭐 우스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파면당할 이유가 없는데 파면을 시키겠다고 야단 법석을 지으니까 그 거제 출신의 한 헌법재판관 눈에는 애들이 불장난을 심하게 한다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특히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압도할 정도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사실상 파면 결정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런데 뭐 미치지 않고서야 파면 결정이 내릴 수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목숨 걸고 여러분들 뭐 대통령을 파면시킬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소개하는 이 이석우 변호사가 간단하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글을 보고 떠오른 단상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법조계에 출입하는 그런 변호사니까 변호사 시각에서 보면은 수면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이석우 변호사께서 들으시면은 이 수면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수면제를 왜냐하면은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잘 처방을 안 하거든요. 이 수면제가 장기적으로 뇌세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의사가 아니니까 관련 정보를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들은 것은 특히 의사 가족들은 일체 수면제 처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게 되면은 치매 같은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낮에 좀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숙면을 취해지 이 수면제 같은 것을 복용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편향성 없는 법조인 변호사가 본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만 생각하고 막무가내 내란몰이 그래서 법원도 구속영장을 남발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이때부터 탄핵 공작을 주도한 사람들이 급당황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당황을 한 거죠. 이 국수본의 여러분들 우동수라든지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전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준 오동훈 씨는 아마 사법 처리가 저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탄핵에 여러분들 베팅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거짓과 타협하거나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베팅하게 되면은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리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지금 처한 공경을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반듯하게 사는데 출세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하게 산 것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출세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악함하고 거래를 하거나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파면을 결론 내리고 헌재 재판 진행을 서둘렀으나 지금 완전히 X가 된 겁니다. 문형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중하게 지켜본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은 뭐 참 만나기 힘든 그런 교훈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 군상들이 사악함과 이런 손을 잡아서 출세와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여러분들 도모하는가 또 역력하게 본 것이고
그 와중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소수지만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지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법치주의는 절차의 불공정성이 있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자신만만하다가 어느 순간 민심의 힘으로 절차가 부각됐습니다. 불공정한 절차가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법 전문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단언컨대 헌법재판소는 절대 파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이 바이든 당선을 말해도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했던 폴리마켓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제가 확인한 시점만 이석우 변호사 확인한 시점만 74% 예측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걸린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솔직합니다. 파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목숨을 걸면은. 그러나 사람 목숨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리는 만무한 거거든. 오늘 이석우 변호사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내용에 저는 동의한다. 다음에 유튜브를 보니까 글로벌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윤 대통령의 기각 확률을 60% 이상 7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우 변호사가 직접 찾아보니까 그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던 폴리마켓은 대통령의 각하나 기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JTBC와 NBC, 스픽스, 매불쇼 등을 종종 보는데 여기는 8대 0의 탄핵 인용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외쳐야 되니까 그래야 사는 거니까 지금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부정선거도 밝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김상포님께서 한동훈이, 오동훈이, 우종수, 이홍영이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 수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 수사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제도 경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찰이 이제 용역을 쓰는 모양이네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용역을 쓴다. 참 납득이 안 되고 그 용역을 쓰는 인력 가운데 중국인도 포함된다. 그럼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경찰이 용역을 쓰고 용역을 쓴 사람들이 검정색 여러분들 두건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장발을 한 사람들도 이런 채용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 채용해서 여러분들 시민들을 억압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용역을 쓰는 것이 거의 사실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이 머리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대통령 복귀하시면 경찰에 전부 다 물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이 되냐고요. 경찰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경찰관들도 보이니까 중국의 이런 알리바바나 뭐 테무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게 되면은 한국 경찰관 복을 이런 판매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용역을 쓰는 거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정식으로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공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비교적 묵직한 글을 많이 쓰는 권순할 전 동아일보의 편집 부국장을 지내신 권순할 TV의 대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네요. 최근에 소위 경찰관 가운데 제대로 된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고 동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 이번 탄핵 정변의 과정에서 경찰은 온갖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역사 전편에서 그렇게 경찰이 깔끔하지가 않죠. 이에 따라 경찰이 공수처와 손을 잡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에 나선 짓이나 특공대를 투입하겠다. 경찰 병력 3,000명을 투입하겠다. 우종수나 이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헌 질서를 여러분들 문란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는데 경찰이 엄청나게 기여한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경찰청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을 과잉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식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때 여러분들 자유당 부정선거 때 정치 깡패를 동원한 것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경찰 용역 투입 이 과정에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구속 수감돼야 될 사안인 거죠. 경찰이 현직 대통령 경호 업무에 충실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구속하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검찰에 3번 법원에서 1번 등 모두 4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도저히 정상적인 경찰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거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폭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보여준 여러 이상한 형태와 관련해서 현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이윤성 사무관이 선관위처럼 의심스러운 경찰 조직이란 제목의 공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통렬하게 질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어제 제가 그를 소개한 이윤성 씨가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이네요. 이 사무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헌재를 비롯해 현재 시국에 관한 날카로운 글을 공격해왔다. 그의 소셜미디어 글들은 권순할 TV를 통해 처음 몇 차례 보도된 데 이어 뉴데일리와 매일신문 등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식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헌재 앞 애국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동원되고 있음을 유력하게 시사하는 영상도 어제 공개됐다. 어제 여러분들 영상이 공개가 된 거죠. 용역이란 표현이 현직 경찰 간부 입에서 나온 거죠. 헌재 앞 현장관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이 우리 용역 여러분들 이게 정치 깡패를 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혹한 진압을 여러분들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현직 경찰들이 몸을 사리니까 정치 깡패를 썼던 1960년 여름 자유당 정권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깡패 가운데 중국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냥 이 사건 하나로 현재 여러분들 검찰청장 직무대행부터 시작해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그냥 말로 뭡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용역 여러분 운운하는 또렷한 영상이 시민들에 촬영돼서 공개됐다.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경찰관. 이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면 뭐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장을 바로 찍은 거니까 소위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식 경찰관이 아닌 그 누구라도 경찰관 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동원됐다면 그 어떤 명분을 들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자 용납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여러분 그래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내무부 장관 최인규하고
그다음에 정치 깡패들의 이런 두목들이 대부분 다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만큼 중죄로 본 겁니다. 더구나 만약 경찰이 조직적으로 그런 자들을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에까지 동원했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진짜 내란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실제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짜 경찰관이 시민 억압에 동원되고 있다면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해야 된다. 대통령의 불법 체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특공대를 투입한다. 3,000명 이런 경찰 병력을 동원한다. 정광석화처럼 이런 대통령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들 에워싸고 여러분들 담을 집어넣어서 대통령을 압박한다. 그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거의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은 중국인 용역을 쓸 수도 있고 한국인 용역 경찰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눈이 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우종수를 비롯한 여러분들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단죄되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오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풀 배팅을 한 거죠. 불법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 경찰을 쓴 겁니다. 용역 경찰을. 용역 경찰을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부방대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오경영 단장의 여러분들 이 주장을 보게 되면은 명찰 없고 계급장 없고 얼굴 없고 머리는 노란 염색이나 신발을 하고 산발을 하고 우리말이 어눌하거나 못 알아듣는 수상한 경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탄핵 시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대체 누굽니까? 우리들은 모두 경찰들 내부에 중국 공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중국 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주변 경찰복을 입고 있는 중국 공안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경찰복을 입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중국 공안이 처리하도록 맡긴 겁니까? 한국 경찰들에 묻고 싶습니다. 중국 공안들을 받아들이는 한국 경찰 본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국의 국민들이 지금 여기 있는 국민들이 내 나라 우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엄동설한데 뜨거운 삼복대에다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부르짖고 비폭력으로 싸우는데 타지에 무자비한 중국 공안이 왜 남의 나라 밥상머리에 앉아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한국 경찰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버스에 올라타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는 나눌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체계로 가는 가는 옳습니까? 한국 경찰관들의 양심 없는 행동이 자국의 국민과 대통령을 죽입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경찰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갑자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폭력을 쓰며 강쟁적으로 해산시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들은 또 왜 그 과정에 폭력과 폭언을 쓰고 중국 공안까지 고용한 것입니까? 한간에는 중국 공안도 아닌 중국인을 용역으로 경찰복만 입혀서 근무시키는 말도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왜 이것을 관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투입한 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용역 가운데 중국인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시면은 이 문제 대한민국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뇌부가 용역 경찰을 사용한 그 사안의 진위 여부를 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밝히셔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종수 씨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대통령 여러분들
예.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경찰력을 투입했는지.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한동훈 씨, 한동훈 씨는 제가 이제 가볍게 여러분 한동훈 문제를 그제부터 하나씩 다뤘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한동훈 씨가 자기 일생에서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 실수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난 체하고 뭐죠.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당신 인생 진짜 종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제 내보낸 한동훈 배신자 극복 가능하겠나 이런 이제 영상을 내보내고 음동설안에 여러분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천안, 광주, 수원 이런 데 여러분들 그 추운 날씨에 시위에 참석한 그런 시민들은 한동훈 씨를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겁니다. 머리로서 여러분들 용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마음이 안 따라줄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여러분 재차 방송을 한동훈이 인생 종쳤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내용을 15분 영상을 내보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 보통 그냥 감정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 감정의 격함이라는 것이 말과 이런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분노한 것을 표출한 겁니다. 이거는 첫날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씨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7만 8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한동훈 배신자 극복 가능하겠나. 어제의 영상에 대해 시청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한동훈 배신자 비난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립적으로 물은 겁니다. 아주 어려울 것이다. 93% 나온 겁니다. 7만 8천여 명 가운데 어려울 것이다가 3%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93대 3인 겁니다. 사람들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일부 아주 소수의 열혈 옹호자는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보는 겁니다.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왔으니까 2점 몇 프로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어제 이 방송 한동훈이 종쳤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1844명이 여러분들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병호 TV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조회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4명이 글을 남겼는데 제가 1844명의 전부를 읽을 수는 없었고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글을 이런 대충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좋아요 답변 보시기 바랍니다. 881명이 답변할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격노하고 분노한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보수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당해했다는 것이 우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한동훈뿐만 아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겁니다. 안철수나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은 배신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한동훈 씨에 대한 느낌이자 인상인 겁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서부지법의 우파 청년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한동훈의 책임입니다. 절대 잊혀지지가 않을 겁니다. 배신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볼 겁니다.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이야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웬만해 가지고 야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거다 이 정도는 예상했지만 그야말로 우리식 표현을 쓰면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도 괜찮고 그런 표현에 걸맞게 배은망덕한 배신자는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싫은 정치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준 MK님이. 저도 한때 지지하다가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책을 내고 북콘서트 다니는 모습에 저거는 인간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저는 극혐입니다. 이런 표현이 수없이 많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가기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 불가합니다. 그 추운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찍히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배신자로 찍혔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슈퍼 울트라 배신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 보시죠. 이런 정도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락님. 이 짧은 댓글이지만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이영란 님이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눈물이 엄청나면서 나라가 넘어간다는 공포가 덮치며 부모 돌아가실 때도 안 했던 통곡이 나왔습니다. 절대로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이 이거 한동훈 씨나 한동훈 측근들이 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당군 일에 한동훈 같은 배신자는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4개월 동안 우파 국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종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격분 수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있는 이양승 교수가 뉴데일리에 쓰는 좀 아주 튀는 칼럼인데 탄핵 1등 공신 배신자 한동훈 윤 대통령 출소 이틀 이후에 북콘서트 투어를 시작하자. 본인은 상황을 그렇게 안일하게 본 겁니다. 엄청난 패착을 둔 거죠. 젊으니까 상황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번에 제가 2편 정도의 방송을 내보내고 야 이거는 완전히 끝났구나.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자연인으로 살기도 힘들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조금 주관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글록 AI에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한동훈의 배신으로 인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인데 한동훈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평하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동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글록슬에게 좀 장문으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이 양반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죠. 3월 15일 날 북콘서 시작과 종단은 3월 5일 날 시작해서 3월 15일 날 그만둔 모양이죠. 한동훈이 정치적 재기를 해 빠르게 움직이고 했지만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걸 깨닫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댓글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분노가 극혐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은 그가 현재 대중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특히 배신이란 프레임이 대통령과 국가의 어려움과 연결되면서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강한 감정적 거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그가 단기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엄청난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챗GPT한테 꼭 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정치적 재기가 그냥 어렵다고 하죠.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가끔 완전한 퇴장보다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죠. 이게 챗GPT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낙관적으로 본 거죠. 가장 정확한 것은 알리바바가 만든 오원입니다. 오원. 오원 채땅기 물어보니까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오원이 알리바바의 최신 여러분들 AI 모델입니다. 대중의 반응과 분노, 한동훈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혐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대중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신뢰가 이미 크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특히 배신이란 프레임이 형성된 경우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배신은 그냥 배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배신인 겁니다. 배신은 단순히 실수나 정책 실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감정적 반발을 유발하고 이것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건들이 있지만 정치적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한동훈의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중의 분노가 이미 극혐 수준에 도달했고 그의 행동이 대통령과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알리바바 여름 오원이란 모델이 대중의 분노와 불신이 너무 깊고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약화된 정도가 붕괴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친 김에 한동훈 파산한 것 같아요. 정치적 자산을 거의 여러분들 날린 것 같습니다. 이게 2월 4일자입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계엄에 찬성해서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종인이나 조갑재나 유인태를 만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덕담을 해줄 수밖에 없죠. 재등판 인박, 개봉 박두 여기 때까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재등판 인박, 한동훈 김종인 조갑재 유인태를 만나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북콘서트를 열고 이제 재기를
꽤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의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딱 한 겁니다. 야,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본인만 모르고 있구나. 오늘 예스터데이의 말씀처럼 송님처럼 한동훈은 이미 끝났는데 본인만 모르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고위공직을 인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여러분들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인기란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챗GPT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기 한동훈이 북콘서트를 통해 정치적 재개를 시도한 것은 본인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과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기반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존재니까. 그는 아마도 자신의 행적이 언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고 대중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의 신념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할 때 그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분노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감정적 단절을 이어졌고 이것은 한동훈이 대중의 정서를 읽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뜻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대중과의 소통과 공감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의 성급함과 자기 확신은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큰 실수로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뭐 완전히 인생 궤도를 바꿔버렸다고 보거든요. 완전 무슨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자식이. 그러니까 재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결정적 시기에 한동훈 씨가 내린 결정은 그게 한동훈 자신의 모습이니까 뭐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 그리고 정직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정치란 무대에서는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신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동훈의 지나친 자신감과 이기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모든 경력을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를 넘어서 한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과 균형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든 이번 실수는 그의 정치적 생명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것을 되돌리려면 단순한 노력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오판을 한 것이고 이제 거기에 상황 오판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개인적인 욕심, 야망 이런 부분도 크게 역할을 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도 굉장히 놀라움을 받아들인 거죠. 사람 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 씨 사건이지만 살아가며 신중함, 사려 깊음, 정직함 이런 덕목을 한 번 정도 더 새기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은 북콘서트를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란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동훈은 너무 성급했고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셈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삶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례에 속합니다. 살아가며 신중함, 사려분별, 조신함,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의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북커서트 시도와 이후의 반응은 그의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이 북콘서트를 통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직면하게 되면서 역풍을 맞은 것은 그의 계산착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급함과 이기적인 판단이 결정적인 실수로 작용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치의 신중함과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 정당성이 아니라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한동훈이 이번 상황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고 국민 정서를 오판했다면 이것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정치적 실수일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반성과 전략적 수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가 뭐 잡기가 어렵겠죠. AI도 이제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넘사스러우니까 현재로서는 그가 너무 큰 실수를 했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윤 대통령의 동갑내기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직장에서 자기가 키운 후배라든지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고 여러분들 견줘보게 되면 진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자자카카님께 실수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운 좋게 거기까지 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패착을 둔 거죠. 자,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의미에서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LG 인공지능연구원의 엑사원 딥. 그런데 일반지나 이런 데서 너무나 적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부가 다 이렇게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함몰이 돼 가지고 진짜 중요한 사건 이런 부분에 값어치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재평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이 기초 모델에 이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어서 자체 개발로 추론 모델을 내놓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추론 모델을 지금 여러분 자체 모델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프랑스 뭐 이 정도일 겁니다. LG AI 연구원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이런 대대적으로 보도 안 해요. 이 정도 사건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한번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업계 사람들에게 좀 희망도 불어넣어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자체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독일하고 프랑스 정도일 겁니다. 프랑스는 그 미스트랄이라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LG 그룹 차원에서 엑사원 딥이라는 추론 모델을 여러분들 출시한 것은 2025년 이제 지금 상반기지만 상반기 중에 일어난 AI 분야의 가장 큰 사건인 거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장한 일인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제가 다뤘습니다. 3월 18일 날 LG가 세계 최고 수준의 추론 모델 엑사원 딥의 오픈 소스를 공개했다. 여기에 검정색은 몇 달 전에 여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여러분들 추론 모델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아주 일부 분야에서는 이기고 일부 분야는 비등할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훨씬 적은 리소스 GPU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추론 성능 평가를. 자체 추론 모델은 오픈 AI사, 구글, 중국 딥시크, 알리바바 등 기초 모델을 보유한 소수의 기업만이 자체 추론 AI를 개발할 때 강조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에서 일면 톱 기사를 한번 실어줘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의 그냥 다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뭘 시켜놓으면 잘한다는 거죠. 잘하기 때문에 나라가 참 잘 될 수가 있는데 정치가 좀 안정되면 얼마나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문지인 AI타임스에서 LG AI 연구원 추론 모델로 세계적 경쟁력 입증, 이제부터 AX 핵심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 연구를 이끌었던 그룹장의 인터뷰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이 자체 추론 모델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장한 일인 겁니다. 이거를 삼성그룹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은 이런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미리. 대단한 여러분들 일을 한 거죠. 여기 보시죠. LG연구원.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개발을 한 그룹장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그 의미를, 이번에 선을 보인 엑사원 딥 추론 모델은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중국의 딥시크 아란보다 적은 인프라 GPU가 적은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추론 모델을 개발할 수를 입증한 것입니다. 딱 한 문장이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아무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LG AI 연구원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불문제라고 불리는 국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기초 모델을 계속 발표하다가 그다음 이제 추론 모델까지 개발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난 3월 18일에는 추론 모델 엑사원 딥을 오픈 소스로 내놓았고 엑사원 딥 32B는 국내 첫 추론 모델일 뿐만 아니고 매개 변수가 6,710억 개인 딥시크의 5% 규모만으로 맞먹는 성능을 보여줘 화제가 됐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AI 전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그룹들이 이름 뛰어드니까 금세 따라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력이 많네요.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네요. 300명 정도. LG AI 연구원이 집중하는 것은 대형 언어 모델 개발뿐만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제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AI 기업들하고 달리 본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화학 분야, 가전 분야, 그다음에 뭐 통신 분야 이런 게 있으니까 아예 개발 초기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실제 LG 내부에서 엑사원을 다양하게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엑사원을 적극 활용 중이고 그다음에 우선 품질 문서 등 개발 관련 빅데이터를 엑사원이 학습해서 사내 제품 개발 전문 지식 검색을 지원하는데 20분 걸리던 것을 30초로 단축한 거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엑사원 온 디바이스 모델은 LG그램 등 노트북 라인업에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중심이 아니고 여기 온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네. 어떻든 간에 대단한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해낸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보다는 온 디바이스 모델에 더 집중하는 것. 개발 목표가 아주 분명한 겁니다. 큰 사건이죠. 딥시크가 하드웨어 한계를 넘었다는 데 주목해서 우리도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불과 한 3개월 만에 개발해낸 거죠. 우리는 GPU 512개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결국 딥시크의 20분의 1 규모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한동훈이가 뭐 무슨 댓글 부대를 운영하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도 이제 대형 액션 모델 멀티모달 모델 대형 모델 2025년 3월 18일에 추론 모델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 기초 모델을 2021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다가 추론 모델까지 간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참 가치가 있는 일 같은데 좀 무심한 것 같아 가지고 글로우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체 추론 모델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내 언론들이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글로우와 함께 물어보니 여러분 글로우가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LG AI 연구원이 2025년 2월 28일에 추론 모델을 개발한 것은 한국 AI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기초 모델을 넘어 추론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은 기술적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픈 AI의 GPT 시리즈나 중국의 딥시크 같은 글로벌 선도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거 좋은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 추론 모델을 갖는다는 것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AI 관련해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그다음에 2부에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록 제가 써보니까 참 빠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글록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야, 이 글록이 굉장히 가장 많은 GPU를 이런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기초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챗GPT도 쓰시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인도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네요.
AI 챗봇 글록 인도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인기를 누리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신념에 따라 가지고 글록이 좀 성역이 없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구 트위터 X라는 그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신속성이 뛰어납니다. 똑같은 정보를 클로우드 같은데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에 물으면은 2월달 정보까지만 여러분들 확인이 되는데 여기는 실시간 정보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록을 여러분들 무료고 하니까 여러분들 글록을 사용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XAI의 인공지능 챗봇인 글록이 인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챗봇과 달리 성역 없는 대답, 검열 없는 대답을 내놓는 점 때문에 인도인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기치를 걸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AI 전쟁에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글록이 여러분들 상당히 글록이 자기를 표현하기에 저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편파적이라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환호합니다. 대부분의 챗봇은 정치적 질문에는 입을 다물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글록은 실시간으로 트위터 반응을 답변에 반영한다. 일론 머스크가 참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왜 저렇게 비싸게 트위터를 인수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종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글록이 여러분 상당히 뛰어납니다. 글록이. 글록은 정확도나 최신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챗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사용하는 빈도면이나 우선순위 면에서 글록이 다른 챗봇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때 맨 먼저 사용하는 챗봇이 글록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트위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있고 최신 정보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진실을 추구한다는 그런 설계 목표 덕분 때문에 성역이 없는 겁니다. X 플랫폼 사용자들 사이의 트렌드나 현재 사건에 대한 빠른 반응을 원할 때는 특히 글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빈도와 우선순위 면에서 글록을 선호한다는 당신의 경험은 일부 사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최신성, 신속성. 하나에 전적으로 여러분들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챗봇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챗GPT도 똑같은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필요가 하는 거죠.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좀 성역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챗GPT하고 제미나이, 클로우드, 엔스로픽은 너무 이렇게 정보가 옛날 정보까지만 다루는 것 같아요. 클로우드는 별로 써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챗GPT 쓰시고 글록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정보, 최신 정보까지 이러면 다 가공을 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천재는 천재예요.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 트위터를 저렇게 인수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래서 인수했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특정 시점까지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어 실시간 정보 접근에 다른 데는 제약을 받습니다. 챗GPT나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글록3만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트위터라는 것이. 엄청나죠. 제미나이는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후반부 2부
예, 1부는 시사 문제 다루고 2부에서 이제 선거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전투표 제도가 2013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을 더했던 사람들은 작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선거가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2014년이 지방선거가 처음 열립니다. 201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새누리당을 설득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